차가운 빗방울이 비수처럼 온몸을 찔러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발밑이 청일 낭떠러지처럼 꺼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간구의 뇌리를 강타했다.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고막을 때리는 와중에 그는 본능적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돌 난간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누군가의 가녀린 손목이었다. 잡으시오 놓치면 끝장이오.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목소리는 낯설 만큼 걸걸하고 절박했는데 간구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혼돈 속에 휩싸였다. 오직 눈앞의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그의 굳은 살박인 손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었으니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여인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움켜쥐고 그는 있는 힘껏 팔을 당겼다. 여인의 몸이 허공에서 붕 떠올라 다리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지자 간구 역시 중심을 잃고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치고 머릿속은 윙윙거리는 이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떨어질 뻔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경주 월정교 보건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검토하던 석공강우였다. 유난히 붉은 달이 뜬 밤 교각의 오래된 석재를 어루만지던 순간 눈앞이 번쩍이더니 마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감각과 함께 이 낯선 빛 속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빗줄기는 굵고 사나웠으며 저 멀리 보이는 남천의 물결은 성난용처럼 굽이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고개를 든 간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멀리서 비춰오는 희미한 횃불. 조명 아래 창백하게 질린 여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비단치마를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그 복색은 간구가 박물관이나 사극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신라시대의 것이 분명했다. 낭자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곳은 없소. 간구가 엉겹결에 물었으나 여인은 대답 대신 겁에 질린 눈망울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볼에 달라붙어 애처로움을 자아냈다. 간구는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투박한 돌정과 망치를 향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제야 간구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안전화 대신 집신을 신은 발기능성 등산복 대신 거친 삼벗을 걸친 몸,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것은 자신의 손이었다. 수십 년간 돌을 다루어온 간구의 손도 거칠기는 매한 가지였으나 지금 눈앞에 있는 손은 마디가 굵고 흉터가 즐비한 평생을 돌과 씨름하며 살아온 고대 장인의 손 그 자체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은 현대의 언어가 아닌 기이하게도 옛 말투가 섞인 신라의 말이었다. 주변을 둘러보자 보건공사 현장에 크레인이나 철제 비계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굵은 통나무로 얼기설기 엮은 가설물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이 빗속에 묵묵히 서 있었다. 간구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기억이 충돌하며 극심한 두통을 일으켰다. 21세기의 석공강구로서의 기억과 신라 경도광 시절 월정교를 짓고 있는 천안 석공, 아사달로서의 기억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그는 이 다리를 짓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고 돌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으며 밤낮없이 일해왔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방금 전 여인이 떨어질 뻔한 곳은 다리의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 비워둔 위험한 구간이었고 늦은 밤 비를 피하기 위해 자재 창고를 점검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생경하면서도 동시에 뼈저리게 익숙하게 다가오자 간구는 빗물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젖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여인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간구의 귓게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녀는 흙탕물이 묻은 옷매를 추스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횃불빛에 드러난 그녀의 자태는 비록 비에 젖고 흐트러졌을지언정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 넘쳤다. 강구 안이 아사달의 기억이 속삭였다. 저 비단 옷과 머리 장식은 평범한 여염집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그녀는 귀족, 그것도 아주 높은 신분의 여인임이 틀림없었다. 어찌하여 이 야심한 시각에 위험한 공사장에 계셨던 겁니까? 아사달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물었으나 그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주위를 살폈다. 여인은 대답을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불안하게 다리 아래쪽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을 향했다가 다시 아사달에게로 돌아왔다. 누군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사달의 등줄기로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단순한 실족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이 억수 같은 빗속에서 귀한 집 규수가 홀로 다리 위로 도망쳐야 했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아사달은 쥐고 있던 정을 고쳐잡으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무리가 다리 입구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들의 거친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기 있다, 다리. 위에 누군가 있다. 굵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고 여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사달은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지금 자신은 천한 석공에 불과하고 저들은 무기를 든 사내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을 저들에게 넘겨주었다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아사달의 몸 안에 들어온 간구의 이성은 도망치라 경고했지만 아사달의 심장은 물러설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여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단한 어깨로 그녀를 보호하듯 섰다. 제 뒤로 숨으십시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횃불을 든 서너 명의 사내들이 다리 위로 뛰어 올라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의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있었다. 선두의 선자가 흉흉한 눈빛으로 아사달과 여인을 번갈아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라 쥐새끼 한 마리가 섞여 있었구만. 이복에 돌장이 목숨이 2개가 아니라면 썩 비키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우리 대감마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몸이시니. 사내의 말투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고 여인은 아사달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숨죽여 흐느꼈다. 아사달은 자신의 손에 들린 쇠망치에 힘을 주며 평생 돌을 깨트려온 힘을 손끝에 모았다. 비록 싸움에는 문외한이었으나 돌을 다루는 자의 악력과 집중력은 무시할 수 없는 무기였다. 이곳은 신성한 월정교 공사 현장이요. 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난동을 부렸다간 큰 코 다칠 것이요. 아사달이 호통을 쳤으나 사내들은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관의 허가, 우리 대감마님이 곧 법이다. 그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꽂혔다.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아사달은 난간 너머 남천의 물결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21세기 강구의 얼굴이 아닌 검게 그을리고 수염이 덥수룩한 영락없는 신라 석공의 얼굴이었다. 그 기괴하고도 명확한 현실 자각이 그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각성시켰다.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현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터전과 눈앞의 여인을 지켜야 하는 신라의 석공 아사달이었다. 번개가 갈라놓은 밤하늘 아래 아사달의 손에 들린 쇠망치가 허공을 가르며 묵직한 파열음을 냈다. 내 이놈, 선두에 섰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아사달이 내리친 것은 사내의 머리가 아니라 그가 딛고 있던 불안한 나무 발판의 지지대였다. 썩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기우뚱하며 다리 난간 옆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다.
돌을 다루는 자의 눈에는 구조물의 가장 약한 곳이 본능적으로 보였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아사달이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나머지 패거리들이 주춤하는 사이 아사달은 여인의 손목을 낚아채며 외쳤다. 뛰십시오. 저쪽 자재 창고 뒤편으로 가야 합니다. 억수 같은 빗줄기가 두 사람의 시야를 가렸으나 아사달에게는 익숙한 일터였다. 그는 미로처럼 쌓여있는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 사이로 여인을 이끌었다. 지늘게 발이 빠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뒤에서 잡아라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사달은 짓담한 교각 아래 인부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둔 좁은 굴 속으로 여인을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숨겼다.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바깥에서는 횃불의 불빛이 이리저리 춤을 추며 그들을 찾고 있었다. 빗소리가 그나마 그들의 인기척을 감춰주고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숨을 죽였다. 횃불의 기척이 멀어지고 나서야 아사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인을 살폈다. 희미한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귀한 비단옷은 엉망이 되었고 고운 얼굴에는 생채기가 나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와주셔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사달은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다.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헌데 도대체 뉘시기에 저런 험한 자들에게 쫓기시는 겁니까? 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입술을 열었다. 저는 서라벌 김대감의 여식 연화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귓가에 닿는 순간 아사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다. 마치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그리움이 쓰나미처럼 몰아쳤다. 강구의 이성은 처음 듣는 이름이라 말하고 있었지만 아사달의 영혼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 아니,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아사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연화, 아가씨라고 하셨습니까? 연화는 아사달의 격한 반응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비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친 불효녀입니다. 병부령 최대감, 그자가 저를 첩실로 들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병부령 최대감. 그 이름은 공사 현장의 인부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권력자. 아사달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고작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꽃 같은 여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다니. 게다가 아사달의 몸에 깃든 간구의 기억은 역사 속 권력의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신라의 골품제라는 견고한 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짜내었는지 말이다. 날이 밝으면 다시 찾으러 올 것입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아사달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연화는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최 대감에게 끌려갈 것이고 이대로 도망친다 한들 금방 잡히겠지요. 차라리 이 남천물에 몸을 던져.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사달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목숨을 함부로 논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충동적이었으나 동시에 묵직한 진심이었다. 비천한 석공 주제에 진골 귀족의 여인을 지키겠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으나 아사달은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여인을 잃으면 자신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기묘한 확신이 그를 지배했다. 다음 날 아침 폭우가 휩쓸고 간 월정교 공사 현장은 처참했다. 자재들은 널브러져 있었고 강물은 불어나 흙탕물이 넘실댔다. 아사달은 밤사이 연화를 인근의 안전한 민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마음씨 좋은 국밥집
할미에게 부탁해 숨겨두었다. 작업장에 복귀한 아사달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을 잡았으나 그의 신경은 온통 곤두서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 나절이 되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광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거만한 표정으로 말 위에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얇은 입술, 바로 병부령 초의 대감이었다. 최 대감은 공사 책임자를 불러놓고 채찍을 휘두르며 호통을 쳤다. 어젯밤 이곳에서 수상한 자들을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내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 이 근처로 숨어들었다는데 감히 사실을 고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인부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고 아사달 역시 그들 틈에 섞여 숨을 죽였다. 최 대감의 시선이 인부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갈 때마다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여인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했다. 그는 짓담한 교각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찌읒읒 공사가 이리 더뎌서야 국고를 이리 축내고도 제대로 된 다리 하나 못 짓는단 말이냐. 그때 최 대감의 눈이 아사달에게 멈췄다. 정확히는 아사달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쇠망치에 시선이 꽂혔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사내들을 가격했던 그 망치였다. 내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최 대감의 물음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사달은 최대한 공손하게 그러나 비굴하지 않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석공 아사달이라 하옵니다. 최 대감은 잠시 아사달을 쏘아보다가 흥미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천한 것들이 이름은 무슨.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라. 관군들이 현장을 들쑤시기 시작했고 아사달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그날 밤 아사달은 아무도 없는 공사장 한 구석에서 홀로 돌을 다듬었다. 그의 정질은 평소보다 거칠고 빨랐다. 간구로서의 이성적 판단과 아사달로서의 장인정신이 하나로 융합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 대감은 단순히 연화를 노리는 생마일 뿐만 아니라 이 월정교 공사비를 착복하여 자신의 사병을 키우려는 야심가임을. 다리가 늦어질수록 부실하게 지어질수록 그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은 많아질 터였다. 연화는 그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자 트로피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힘없는 석공으로서는 그녀를 지킬 수 없어. 아사달은 21세기에서 보았던 월정교의 완벽한 복원도와 구조적인 지식을 떠올렸다. 당시의 기술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난제들, 특히 거센 물살을 견디는 교각의 배치와 석재의 결합 방식에 대한 해답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만약 그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기술로 왕실의 인정을 받는다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장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감히 최대감이라 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그는 밤새 도면을 그렸다. 숯검댕이 묻은 거친 종이 위에 현대의 공학적 지식과 신라의 미학이 결합된 혁신적인 설계도가 그려졌다. 그리고 돌 하나를 골라 정성스럽게 조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화를 향한 약속이자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그의 의지가 담긴 칼날이었다. 정과 망치가 부딪힐 때마다 튀는 불꽃 속에서 아사달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갔다. 내 반드시 이 다리를 완성하리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다리를, 그리고 당신을 지킬 방패를. 다음 날 아사달은 연화가 숨어있는 곳을 찾았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부엌일을 돕고 있었으나 그 기품은 숨길 수 없었다. 아사달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장인 어른 무사하셨군요. 아사달은 품에서 작은 돌조각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펜던트였다. 밤새 깎아 만든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선물이었다. 이것을 지니고 계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가씨를 떳떳하게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연화는 그 돌조각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돌에 새겨진 연꽃잎을 따라 움직였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뇌리에 스치듯 지나가는 환영 꿈속에서 보았던 낯선 풍경과 옷차림, 그리고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아사달의 모습. 그러나 머리가 짧고 낯선 옷을 입은 이 겹쳐 보였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일까 아니면 미래의 예지일까? 연화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아사달을 보았다. 믿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멀리서 불길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궁궐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월정교 공사의 지지부진함을 문책하기 위해 왕의 특사가 파견된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특사를 맞이하는 책임자가 바로 병부령 초의 대감이라는 사실을 아사달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가파른 내리막길을 향해 구르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멈추자 살벌한 정적이 월정교 공사 현장을 짓눌렀다. 왕의 특사로 파견된 이찬 김공은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반쯤 무너져 내린 교각의 기초를 노려보았다. 그 옆에는 병부령 초의 대감이 비단부채로 입가를 가린 채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보십시오, 대사. 이 남천의 물살이 워낙 드세고 집안이 물러 돌이 버티질 못합니다. 이는 천재 티안자의 이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 대감의 목소리는 기름장어처럼 매끄러웠으나 그 속에는 책임을 면피하고 공사 예산을 더 뜯어내려는 검은 속내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슬쩍 뒤에 서 있는 석공들을 곁눈질하며 덧붙였다. 더구나 미천한 장인들의 솜씨가 조잡하여 귀한 돌을 낭비하고 있으니 이들을 엄벌에 처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현장의 석공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억울함에 주먹을 쥐는 이도 있었으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감히 입을 떼는 자는 없었다. 아사달 아니 간구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현대의 보건 기술자로서 보아온 월정교는 천년을 견딘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것이 고작 저런 탐관오리의 농간에 의해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간구의 지식이 아사달의 입을 빌려 터져나왔다. 아니옵니다. 이는 천재가 아니오라. 물의 이치를 거스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김공과 최대감 그리고 모든 인부의 시선이 일제히 한 사내에게 꽂혔다. 최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다. 내 놈은 지난번 그 감히 천한 석공 주제에 어르신들의 대화에 끼어들다니 죽고 싶은 개냐. 최 대감이 호통을 치며 호위무색에 눈짓을 했다. 칼집에서 서늘한 쇠소리가 들려오는 찰나 이찬 김공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두어라. 물에 이치라. 어디 한번 드러나보자. 내 놈의 말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면 내 직접 내 목을 벨 것이다. 아사달은 침을 꿀꺽 삼키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21세기 토목공학의 기초인 가물마기, 초퍼담, 공법과 신라의 전통적인 그랭이 공법이 빠르게 교차하며 하나의 설계도로 완성되고 있었다. 지금처럼 강물 속에 무작정 돌을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거센 유속을 견딜 수 없습니다. 물길을 잠시 돌리고 강바닥에 통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집안을 다진 후 그 위에 자연석의 생김새에 맞춰 깎은 돌을 맞물려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돌이 서로를 꽉 물어 천년의 세월과 물살을 버틸 수 있습니다. 아사달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젖은 흙 위에 나무 막대기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최 대감의 표정이 점차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반대로 이찬 김공의 눈에는 기이한 광채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방식이었으나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허쇼는 완벽한 이치였다. 통나무로 뼈대를 삼고 돌로 살을 채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공의 물음에 아사달은 정중히 답했다. 석공 아사달이라 하옵니다. 김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격적인 명을 내렸다. 좋다. 지금 당장 이 자에게 정원을 위임할 테니 내가 말한 대로 시범을 보여라. 만약 성공한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나 실패한다면 너와 내 동료들의 목숨은 장담치 못할 것이다. 그날부터 월정교 공사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아사달은 더 이상 말단 석공이 아니었다. 그는 현대의 현장 소장처럼 일사불란하게 인부들을 지휘했다. 물길을 막기 위해 거대한 둑을 쌓고 수십 명의 장정이 구령에 맞춰 거대한 통나무를 강바닥에 박았다. 영차 흙탕물이 튀고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는 현장에서 아사달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돌을 날랐다. 최대감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과정을 뱀같은 눈으로 감시했다. 건방진 놈, 실패하기만 해봐라. 내 손으로 뼈를 갈아 마실 테다. 보름달이 3번 차오르고 기운 어느 날 마침내 새로운 공법으로 쌓아 올린 첫 번째 교각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때마침 내린 폭우로 남천의 물이 흉폭하게 불어났으나 아사달이 지휘하여 만든 교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물살이 교각의 유선형 모서리에 부딪혀 부드럽게 갈라지는 모습은 가희장관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이찬 김공은 무릎을 탁 쳤다. 과연 신공이로다 내 이를 즉시 상감마맞게 고하리라. 아사달은 일약신라 최고의 장인으로 떠올랐고 도편수 두피안슈의 직책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환호하는 인부들 틈에서 최 대감만이 싸늘한 미소를 짓고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이제 격려를 넘어선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아사달의 마음은 밤이 되면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밤마다 몰래 연화가 숨어있는 민가를 찾거나 인적이 드문 월정교 공사장 한 구석으로 그녀를 불렀다. 다리의 석재 뒤편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졌다. 아사달은 낮 동안 있었던 치열한 공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화는 그 투박한 손을 어루만지며 묵묵히 들어주었다. 신분의 벽은 높았으나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싹튼 연정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이곳을 보십시오. 어느 날 밤 아사달은 연화를 이끌고 자신이 작업하던 교각 아래로 데려갔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돌기둥의 구석진 곳, 물이 차오르면 보이지 않을 그 위치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둥글게 헤엄치는 문양 바로 태극과도 닮은 싼검은 샹유은이었다. 그것은 간구가 살던 21세기에 월정교 발굴조사 당시 발견되었던 미스터리한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연화가 문양에 손을 대는 순간 마치 감전된 듯한 전율이 그녀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낯선 기억의 파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룬 회색 도시, 시끄러운 경적 소리,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비를 맞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 그 기억 속의 자신은 비단 옷이 아닌 낯선 복장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네모난 물건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 바로 아사달 아니 강우였다. 연화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사달의 가슴에 안겼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아주 먼 훗날에도, 아니, 아주 먼 옛날에도 이렇게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현생의 연화가 흘리는 눈물이자 시공을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리움의 결정체였다. 아사달은 그녀를 부서질세라 꽉 껴안았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왔나 봅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로 가는 길이자 우리가 다시 만날 약속의 증표입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강물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 그들은 서로의 천을 확인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불길한 시선이 있었다. 숲속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최대감의 신복인 독사라 불리는 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작은 피리를 꺼내 쥐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아사달의 뒤를 밟고 있었다. 독사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도편수 놈이 숨겨둔 계집이 바로 그 김대감의 여식이었군.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아주 기뻐하시겠어. 일타쌍피라 하지 않던가. 다음날 궁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내려왔다. 왕이 직접 월정교의 완공을 보기 위해 행차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아사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으나 최 대감에게는 아사달을 제거할 완벽한 무대였다. 최 대감의 사랑방에서는 은밀하고도 흉악한 모의가 진행되었다.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로 위장할까요? 신복의 물음에 최 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아니, 그놈의 실력은 진짜다.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게야. 허나 왕이 보는 앞에서 요사스러운 술법을 쓴 죄인이 된다면 어찌 되겠느냐. 나라를 혼란케 하는 요승 야오생과 내통하여 다리에 저주를 심었다고 하면 그놈의 목은 물론이고 그년까지 내 소나귀에 들어올 것이다. 최대감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부적과 정체불명의 가루가 든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아사달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한 명인 도박빚에 시달리던 어린 석공 돌쇠를 은밀히 불러들였다. 돈자루가 돌쇠의 앞에 던져졌고 돌쇠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이 가루를 완공식 날 아사달이 마실 물에 타고 이 부적을 교각 밑에 숨겨두거라. 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돈이다. 악의 그물은 촘촘하게 짜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사달은 완공을 앞둔 월정교 위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정으로 난간의 모서리를 다듬으며 연화와 함께 걸을 그날을 꿈꾸었다. 돌가루가 눈처럼 날리는 가운데 그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참수하라. 저 요사스러운 놈의 목을 베어 후세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병부령 최대감의 서슬 퍼런구함이 형장에 메아리쳤다. 망나니가 입에 머금은 술을 뿜어내자 시퍼런 칼날 위로 물방울이 흩뿌려지며 섬뜩한 빛을 발했다. 아사달은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거친 흙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다. 약을 탄 물을 마신 탓에 전신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고 시야는 붉은 안개에 휩싸인 듯 흐릿했다. 그러나 귓가에 들려오는 남천의 물소리와 수천 명 군중의 웅성거림만은 뼈저리게 선명했다. 바로 오늘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월정교의 완공식 날이 그의 제삿날이 되려 하고 있었다. 단상 높이 앉은 경덕왕의 용안 롱얀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옆에서 최대감은 승리자의 미소를 숨기지 않은 채 아사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하 이놈은 신성한 공사에 부정을 태우고 흑마술을 써서 사람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교각 밑에서 발견된 저 저주받은 부적과 놈의 처소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붉은 가루가 그 증거이옵니다. 최 대감이 내던진 증거물들이 왕의 발치에 굴러떨어졌다. 군중들이 경악하며 술렁거렸다. 아사달은 찢어질 듯한 목을 쥐어짜며 소리치려 했으나 혀가 굳어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억울함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저 붉은 가루는 돌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실험하던 황토와 쇳가루였고 부적은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다. 자신의 피땀이 서린 월정교가 졸지에 저주의 다리로 낙인 찍히는 것을 보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가슴을 후벼 팠다. 망나니의 칼이 춤을 추며 아사달의 목을 향해 내려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군중 속에서 비명과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멈추시오, 그 칼을 멈추시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호위 병사들의 창을 뚫고 형장으로 뛰어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맨발이었으나 그 기세는 맹수와도 같았다. 연화였다. 그녀는 아사달의 앞을 가로막으며 왕을 향해 넙죽 엎드렸다. 전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작된 음모입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감금해 두었던 연화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지금 그녀가 입을 열게 해서는 안 되었다. 미친년이 병사들은 못하느냐. 당장 저 년을 끌어내라. 아비의 죄를 고발하러 온 딸을 미쳤다 하십니까? 연화의 일갈에 병사들이 주춤했다. 그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고했다. 소녀 김대감의 여식 연화라 하옵니다. 병부령 최대감은 공사비를 횡령하여 사병을 키웠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석공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경도광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김대감의 여식이라. 내 말이 사실이냐? 허면 증좌가 있느냐? 최대감이 다급히 끼어들었다. 전하, 저 계집은 아사달과 사통한 사이입니다. 정인을 살리기 위해 거짓을 고하는 것이니 믿지 마시옵소서.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사달이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 흐릿하던 정신이 번쩍 들며 강구의 이성과 아사달의 투지가 하나로 폭발했다. 증좌는 다리에 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으나 힘이 있었다. 왕의 시선이 아사달에게 꽂혔다. 다리에 있다. 아사달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오랏줄에 묶인 채였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최 대감은 제가 요술로 다리를 지어 금방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오면 전하 시험해 보시옵소서. 제가 저 다리의 가장 위험한 곳, 용의 머리라 불리는 주춧돌을 쳐보겠습니다. 만약 다리가 요술로 지어졌다면 무너질 것이요. 진심과 기술로 지어졌다면 끄떡없을 것입니다. 미친 놈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최 대감이 길길이 날뛰었으나 왕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흥미롭구나. 그래, 내 목숨을 걸고 증명해 보거라. 왕의 명에 따라 아사달은 월정교 위로 끌려갔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를 주시했다. 아사달은 다리 중앙 거센 물살이 휘몰아치는 교각 상판의 특정 지점에 섰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판석이었으나 사실 아사달이 최대감의 부정을 대비해 설계해둔 비밀의 방이 있는 곳이었다. 아사달은 묶인 손으로 쇠망치를 집어들었다. 돌을 보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이 보였다. 믿는다 나의 기술을, 그리고 너를. 아야비, 기압과 함께 망치가 판석의 모서리를 정확히 가격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돌조각이 튀었다. 다리가 우르릉 진동하자 최대감은 무너진다 피하라 라며 꼴사납게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깨진 판석 아래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두툼한 장부와 최대감이 빼돌린 자재 대신 사용하려 했던 썩은 나무 토막 샘플이 들어 있었다. 아사달이 그것을 꺼내 높이 쳐들었다. 이것이 최대감이 착복한 국고의 장부요 분량, 자재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 썩은 나무를 쓰지 않고 제 동료들이 산에서 직접 베어온 나무와 돌로 이 다리를 채웠습니다. 이찬 김공이 달려와 장부를 받아 왕에게 바쳤다.
장부를 넘기던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거기에는 최 대감이 빼돌린 금액과 날짜, 심지어 매수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아사달이 몰래 빼돌린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최 대감의 집사, 아사달의 오랜 지인가 죽기 전 아사달에게 맡긴 것이었다. 아사달은 그 위험한 물건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자신이 만든 다리 속에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최병부령, 내 놈이 감히 짐을 능멸하고 국고를 도둑질했단 말이냐. 왕의 진노가 하늘을 찔렀다. 궁지에 몰린 초에 대감의 눈이 뒤집혔다. 이건 함정이다. 저놈이 조작한 것이다 여봐라. 저 역적놈들을 당장 쳐 죽여라. 그가 칼을 뽑아들고 직접 아사달에게 달려들었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그림자가 있었다. 군중 틈에 숨어있던 돌쇠였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돌쇠가 울부짖으며 최 대감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최 대감의 칼이 돌쇠의 어깨를 스쳤으나 곧바로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쳐 최 대감을 제압했다. 땅바닥에 처박힌 최 대감은 악귀처럼 고함을 질러댔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아사달. 연화가 다리 위로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아사달을 부둥켜 안았다. 긴장이 풀린 아사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월정교 위로 쏟아져 내렸다. 젖은 돌들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남천의 물결은 평화롭게 흐르기 시작했다. 왕이 직접 다리 위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으나 다리는 미동도 없이 그 무게를 견뎌냈다. 왕은 무릎 꿇은 아사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가 쌓은 것은 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충심 총신이었구나. 내 너를 의심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최 대감과 그 일당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끌려갔고 군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만세, 월정교 만세, 아사달 만세. 함성 속에서 아사달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21세기의 강구로서 겪었던 고독과 신라의 아사달로서 겪었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독사가 쏜 독침이 아사달의 팔뚝에 스쳤던 것을 흥분한 군중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사달의 시야가 다시 한번 아득해지며 이번에는 21세기의 병원 냄새가 콧속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시공간의 경계가 다시금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연화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의 귓가에 연화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다. 장인 어른, 정신 차리십시오. 장인 어른, 눈앞이 캄캄해지는 와중에도 아사달은 웃고 있었다. 다리는 완성되었고 그녀는 안전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혹은 충분해야만 했다. 환자분 바이탈이 돌아오고 있어요. 간구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낯선 기계음과 다급한 의학 용어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아사달 아니 강구의 눈앞에 흐릿한 형광등 불빛과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의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은 21세기의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꿈인가 아니면 신라에서의 그 모든 일이 꿈이었단 말인가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심장은 기계에 의존해 힘겹게 뛰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긴 악몽을 꾸신 겁니다. 의사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돌아온 것이다. 편리하고 안전한 그러나 고독했던 나의 세계로. 하지만 그 순간 간구의 오른손에 뜨겁고도 절박한 온기가 느껴졌다. 기계장치나 링거줄의 차가운 감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칠지만 따뜻한 눈물로 젖은 사람의 손길이었다. 장인 어른, 가지 마십시오.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연화의 울음소리가 시공간의 벽을 뚫고 간구의 영혼을 잡아 끌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삐, 소리 사이로 남천의 물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다. 간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눈을 뜨면 석공 간구로서의 평온한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연화는 홀로 1000년 전의 시간에 남겨질 것이다. 아니,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간구의 영혼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을 향해 온 정신을 집중했다. 21세기의 빛이 점차 멀어지고 대신 그윽한 달빛이 시야를 채우기 시작했다. 현대의 기억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오직 연화와 함께한 월정교의 기억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아사달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외치는 순간 병원의 소음은 뚝 끊기고 세상은 다시 고요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아사달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화의 젖은 눈동자였다.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익숙한 나무 향기가 났다.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천지신명께서 도우셨습니다. 연화가 와라크를 껴안았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서 전해지는 천이 그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가 선택한 세상이 바로 이곳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독사가 쏜 독침은 다행히 치명적인 급소를 비껴갔고 왕이 보낸 어의 유이가 신속히 해독제를 쓴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했다. 며칠 뒤 아사달은 완쾌된 몸으로 다시 월정교 앞에 섰다. 이번에는 죄인의 신분이 아닌 왕이 친히 하사한 대장다장의 칭호를 받은 신라 최고의 장인으로서였다. 최 대감의 재산은 몰수되어 백성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고 아사달과 연화의 사연을 전해 들은 왕은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사람의 혼인을 특별히 허락했다. 이는 전례 없는 파격이었으나 월정교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그들의 사랑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완공된 월정교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기와지붕을 얹은 회랑이 다리 위를 덮고 있었고 붉은 단청과 푸른 문양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용이 물 위를 나르는 듯했다. 밤이 되자 교각 아래 조명이 사실은 아사달이 고안한 반사판을 이용한 달빛 유도 장치였다. 물결에 비치며 다리는 강물 위에 뜬 또 하나의 달이 되었다. 사람들은 다리 위를 거닐며 탄성을 질렀고 아이들은 난간에 기대어 물고기를 구경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아사달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만든 것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혼례식은 월정교 위에서 조촐하지만 성대하게 치러졌다. 달빛을 조명 삼고 강물 소리를 축가 삼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술잔을 올렸다. 연화는 붉은 화롯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아사달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다. 부인 후회하지 않으시겠소. 저 같은 투박한 돌쟁이와 평생을 함께해야 합니다. 아사달의 농담에 연화는 눈을 흑이며 미소 지었다. 1000년을 기다려 만난 분입니다. 억겁의 시간이 흐른다 한들 제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고 그들의 그림자는 월정교의 기둥과 하나 되어 길게 늘어졌다. 세월은 유수 류슈이와 같이 흘렀다. 아사달의 검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연화의 눈가에도 고운 주름이 잡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월정교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에서 돌을 깎고 차를 마시며 살았다. 아사달은 자신의 기술을 후학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했고 그 제자들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짓는 주역이 되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술들은 신라를 넘어 먼 미래까지 전해질 초석이 되었다. 어느 늦가을 밤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월정교 위를 산책하고 있었다. 늙은 아사달이 걸음을 멈추고 난간을 어루만졌다. 수십 년의 비바람을 견뎠음에도 돌은 여전히 단단하고 매끄러웠다.
기억나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비가 오고 있었지. 아사달의 회상에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영감께서 저를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늙어서도 여전히 고왔다. 아사달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1세기의 서울에서 보았던 그 달과 똑같은 달이 신라의 밤하늘에도 떠 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먼 미래의 자신, 즉 간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역사책 한 구석에 월정교를 지은 전설적인 장인 아사달과 그의 아내 연화라는 한 줄의 기록을 읽으며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간구가 꾼 긴 꿈일 수도, 혹은 간구가 아사달의 환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연화, 예 영감.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내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연화는 주름진 아사달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환하게 웃었다. 염려 마세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때는 다리 위가 아니라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이면 좋겠군요. 어허, 그거 좋구려. 약속한 거요. 두 논의 웃음소리가 강물 따라 흘러갔다. 월정교 아래 흐르는 남천은 그들의 이야기를 품고 바다로 그리고 영원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다리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천년 전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진심으로 지은 것은 결코 세월에 무너지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떠나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약속은 월정교의 교각처럼 굳건히 남아 밤마다 달빛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다. 천년을 넘어 영원히